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만수 15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성화입니다. 지금 뭐 시작하면서 이렇게 웃어요? 저희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죠. 알았어요. 제이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 재미있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자, 이제 왜 웃었는지 얘기해줘요. 제가 녹음을 켜기 직전까지 키보드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네, 키보드가 떠올라서 웃었어요.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진짜 모르게 갖고 싶나 보다. 진짜 갖고 싶네요. 갑자기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에 꽂혔어요? 왠 줄 알아요? 왜? 저는 업무하는 풀타임 8시간 동안 계속 키보드를 친단 말이에요. 제 주요 업무가 이메일과 제 파워 사무직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8시간 동안 키보드를 치고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지금 갖고 있는 키보드가 왜? 어때서? 지금 갖고 이제 회사에 키보드가 하나 있고 집에 키보드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이틀을 재택근무를 하고 3일은 회사에 나가는 스케줄인데, 근데 이제 재택근무용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기계식 키보드를 이제 회사 돈으로 사놨죠. 이제 맨 처음에 입사를 하자마자 회사 돈으로 회사에 두고 쓰는 키보드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때는 뭐 진짜 이제 신입 완전 초 신입이었고, 그때는 감히 기계식 키보드를 산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일반 키보드를 샀는데, 그래도 그것도 좀 좋은 걸 샀어. 막 한 60불 가까이 되는 걸 샀어. 아, 그때 산 것도? 그것도 제법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웨이브 형태로 돼 있고 얼고노믹 디자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좋은 거였어. 그것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야, 너네 이제 재택해라 이렇게 신입한테도 이제 저에게도 재택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제 재택 키보드 그 구매권 키보드 하나 더 사라, 이렇게 하나 더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면서 이제 기계식을 한번 사볼까 하고 이제 그 물어보면 괜히 좀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냅다 샀어요. 네, 물론 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제 보스가 제가 이미 회사 돈으로 좀 뭘 많이 샀어요. 제가 스탠딩 데스크 컨버터? 이제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컨버트 할 수 있는 그 스탠드를 샀단 말이에요. 그게 한 500불이 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황송하게도 저희 보스가 그냥 사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충성충성하고. 어쨌든 여튼 그 회사 돈으로 산 기계식 키보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써보니까 그 소리가 거기다가 저는 되게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어가지고 오히려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적에서는 잘 또 일을 좀 못하고, 이게 약간 ADHD 증상 중에 하나래요. 근데 저는 제가 ADHD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진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뭐 그런 거면 그런 거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의 능률은 이 노래를 들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거 이어폰을 끼고 있진 않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 개인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냥 노래를 틀어놓고 합니다. 키보드 얘기해서 여기까지 결론 온 거야? 그래서 그렇네. ADHD 아닌 거 확실해요? 맞아요. 내가 지금 키보드가 너무 사고 싶은 나머지 나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나 했더니 이상한 데서 마무리가 되네. 그러게요. 나를 막아줄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었네. 여튼 그래서 그 기계식 키보드에 약간 토토토토 약간 자갈 같은 소리가 토토토토토 하는 소리가 너무 이제 수딩한 거야. 나를 너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요새 일이 저를 좀 힘들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다다다다 두들기고 있으면은 약간 왠지 능률이 올라가는 것 같고 마음의 평화도 찾아오고 내가 일을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사고 싶어서 아까 점심 먹으면서 한번 기계식 키보드를 아마존으로 검색을 때려봤는데 너무 귀여운 디자인이 있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또 얘기가 다르잖아. 소리가 필요해서 샀다고 이제 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근데 당연히 소리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디자인이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이제 디자인만 귀엽고 소리가 구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리뷰를 다 봤죠. 그래서 이 기계식 키보드는 무조건 영상 리뷰가 있어요. 이 사운드 리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들어봤죠. 그리고 얘네도 이제 무슨 축이 있으니까 요즘 이제 귀여운 기계식 키보드들은 그냥 촌스럽게 갈축 적축 이런 말을 안 쓰고 막 그렇더라고. 무슨 캔디 스위치, 무슨 밀크 스위치 막 요딴 식이야. 근데 내가 밀크가 뭔지 캔디가 뭔지 알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또 채찌한테 넣고 야 이게 뭐냐 이러면서 자세한 숫자 물론 스펙이 있지만 제가 그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대충만 비교해보고 그냥 귀찮으니까 이제 채찌한테 때려 넣고 이제. 이것도 최근에 좀 유행이 생겼나 봐요. 제가 기계식 키보드 살 때라고 하면 4년 전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키보드. 네. 그때만 해도 막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냥 블루 스위치 레드, 그러니까 적축, 청축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쯤 때는 갈축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무슨 백축이니, 녹축이니,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약간 다 일단 기본적인 세트에서 조금씩만 변형이 있었지. 지금처럼 아예 그냥 막, 이제 아예 소리를 최적화를 시키더라고. 맞아요. 조약돌 키보드 이래가지고. 맞아. 도각도각 소리 나는 거. 그거 보다 보니까 저도 갖고 싶더라고요. 그치. 아니, 저를 약간 이렇게 비웃는 듯이 얘기하지만 어제 저한테 복숭아님이 막 내 키보드 제가 이제 집에다 놔둔 그 키보드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소리가 좋은 키보드를 하나 갖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엄청 비싼 거 쓰면서. 아, 나는 그냥 평범한 갈축이라. 근데 스위치만 갈 수가 있어. 할 수 있죠. 그래서 스위치를 갈아볼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스위치 갈기 전에 그 키보드 빼가지고 키보드나 좀 닦으세요. 엄청 더럽던데? 제거 별로 안 더러워요. 제가 하도 더럽다고 해서 봤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회색인 거야. 그래? 아니 근데 막 이렇게 약간 떼탄 그게 동그랗게 떼탄 게 있던데? 자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뭐야? 예, 여튼 그래서 키보드를 사고 싶어하는 제니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샀다고 다음 주가 뭐야? 지금 이거 아마 녹음 끝나고 살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사연 여자 사연입니다. 읽어주시죠. 이게 여자 사연이라고요? 이상한데요? 4년을 사귄 제 여자친구가 방금 자신이 임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바람 피운 적이 없다고 맹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쓰니가 29살 여성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27세 여성이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아이고, 글쎄요. 감도 안 오네요. 그러니까 바람을 폈는데 혹은 그냥 술 마시고 그냥 훅겁을 했는데 임신이 되고 나는 바람 핀 게 아니다라고 하면 가장 흔하고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겠죠? 근데 왠지 그게 아닐 것 같은 느낌? 읽어보시죠. 자기가 진짜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았다. 이딴 소리를 한다거나. 읽어볼게요. 저는 아직도 충격 상태여서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 인생이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느껴집니다. 죄송하지만 아마 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29살이고 제 여자친구 애나는 27살이고 저희는 4년을 만났으며 올해 안에 약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여성 2명이 연애하는 관계입니다. 예, 레즈비언이에요. 저는 레즈비언이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애나는 양성애자이고 과거에 남성과 진지한 연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애나가 양성애자라는 점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한 달 동안 애나는 살이 자꾸 찐다며 특히 배 쪽이 자꾸 나온다고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애나는 마르고 운동도 하는 편이어서 배가 나온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애나는 헬스장도 더 자주 가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훨씬 건강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나의 살은 빠지지 않았지만 저는 다이어트는 원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결국은 살이 빠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임신은 제 머릿속에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말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애나는 체중 증가 때문에 정말 심하게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애나는 어제 오후에 진료를 받았고 그 뒤에 회사에 있던 저에게 전화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애나가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너무 놀라서 애나가 죽을 병에 걸린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는 울컥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말해달라고 했지만 애나는 집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퇴근을 하고 집에 갔고 거기엔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은 애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떨리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나에게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었냐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애나는 흐느끼느라 말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자신에게 임신 13주차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멈췄지만 제 머리는 방금 애나가 한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그저 뭐?를 계속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애나는 계속 울면서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애나가 그런 상태인 걸 정말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괴롭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랑 잤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애나는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고 정말 맹세코 누구와도 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만 너는 임신했잖아. 바람 피우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애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맹세하는데 누구와도 자지 않았어. 제발 좀 믿어줘.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약 30분 동안 실랑이를 했고 둘 다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은 그 친구 집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들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애나가 분명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저는 계속 저희 대화를 머릿속에서 곱씹게 됩니다. 이를테면 애나가 남자와 잤고 진짜로 남자와 잤고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왜 병원에 갔을까요? 그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왜 그냥 몰래 낙태를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모르니 사후피임약을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애나는 이 일을 숨기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어리석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애나는 정말로 왜 자기 배 쪽에만 살이 찌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밤 동안 저희는 왜 그 부위만 살이 찌는지 가능한 이유들을 길게 이야기했는데 임신은 저희 둘 다 전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한 애나가 저를 속였을 수도 있는 날짜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몇 주 차라는 게 나오면은 언제 착상이 됐는지를 역산할 수 있으니까. 애나가 임신 13주라는 점을 생각하면서요. 저희는 함께 살고 있고 비슷한 근무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9시부터 5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시기가 맞다면 그 일이 벌어졌을 만한 주에 딱히 평소와 다른 점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늦게 들어온 날도 없었고 저를 의심하게 만들 만한 수상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쳐가는 것 같고 애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계속 문자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애나가 어떤 남자와도 자지 않고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요, 레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여자친구 애나에게 레즈비언 무염시태? 이매큘렛 컨셉션이니까 성관계 없이 임신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생물학적인 용어로 무염시태라 그러나 봐요. 뭐 단어는 처음 들었네요. 저도 단어는 처음 들었는데 채찌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검색해보니까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애나가 바람 피웠다는 걸 의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걸까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그녀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지금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허허. 그래서 댓글에 막 온갖 추측이 있었어요. 뭐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면은 이제 진짜 끔찍한 생각은 뭐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치, 막 약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당한 게 아니냐. 근데 또 그 다 반박을 해요. 회사 사람도 다 알고 있고 뭐 그럴 가능성 굉장히 적어 보이고 그리고 뭐 약에 취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술을 먹었거나 뭐 그런 그치.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진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진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어도 바람을 폈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바람을 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병원에서 그치. 얘기를 들었을 때 그치. 혼자 몰래 처리하려고 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패닉을 하진 않았을 텐데 적어도 죄책감에 쩔어 있을 수 있어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막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와중에 3일 후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요? 이번엔 제가 읽을까요? 네. 자, 상상 임신일까? 그런 건 아니겠지. 병원에서 진단 받은 거니까. 병원에서 진단도 받았고 살도 실제로 찌고 있었죠. 살찌는 거는 근데 상상 임신이 실제로 몸이 진짜로 호르몬을 막 내기 때문에 맞아 들었다. 몸의 변화가 신체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했을 때 자궁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게 되겠지만 자, 읽어볼게요. 네. 하룻밤 동안 저는 애나의 전화와 문자를 모두 무시하면서 친구의 집에서 지낸 후 다음 날 저희는 퇴근 후 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듣게 될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나가 저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털어놓는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만났습니다. 애나는 제가 괜찮은지 물었고 저는 아직도 많이 혼란스럽고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애나는 저의 그런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알아야겠어. 누구랑 잤어? 아니면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우리가 사귀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정자와 접촉한 적이 있어? 스पर्m.
애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거듭 맹세했습니다. 아주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애나는 이게 정말 미친 소리 같고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라는 건 알아. 하지만 정말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바람 피운 적이 없어. 나도 너만큼이나 혼란스러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해서 병원 진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애나는 초음파 검사를 받지는 않았고 소변 검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애나가 증상을 말했고 병원에서는 소변 샘플을 채취한 뒤에 애나가 임신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대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병원에서 애나에게 구체적인 임신 주수까지 말해줬는지 물었지만 애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도 의사가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상 임신을 했나 보네요. 당연히 저는 너가 임신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의사에게 얘기했어? 지난 4년 동안 여자와만 사귀었다고 말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 일로 애나를 몰아세우기까지 했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한 거지. 사실상 애나가 임신했다면 분명 남성과 잤을 거라고 의사는 확신했고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의사에게 흔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나 말로는 남성과 잔 적이 정말 없다고 말해도 의사는 전혀 놀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생리에 대해 언급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애나는 원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합니다. 생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나가 3개월 동안 생리를 하지 않았을 때도 건강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첫째로 애나는 임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고 둘째로 저희 입장에서는 생리가 오지 않으면 오히려 성관계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의사는 임신 테스트 양성 반응과 생리 없음이라는 징후를 보고 임신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애나에게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의사와 다시 진료 예약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나는 이미 그렇게 했고 다음날 예약이 잡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그 진료에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새 의사와의 진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초음파 검사였습니다. 저는 애나 옆에 앉아 있었고 의사가 애나의 배에 젤을 바를 때 솔직히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는 계속 속으로 만약 애나가 정말 임신한 거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절할 것 같았지만 애나는 침착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애나는 임신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애나의 난소에 우려할 만한 혹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애나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고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울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애나는 아직 더 받아야 할 진료가 남아있지만 의사는 애나에게 1기 난소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임신 테스트 양성 반응과 부풀어 오른 배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은 애나가 배 쪽 살을 빼지 못했던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의사는 또한 불규칙한 생리가 애나에게는 우려 신호였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은 난소암 위험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애나는 지난 며칠간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서 아직도 충격 상태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애나를 지지하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둘 다 앞으로 닥칠 일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일은 애나의 인생과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아마도 저희의 약혼, 결혼, 그리고 아이 계획까지도 미뤄지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애나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애나는 차라리 자기가 정말 메시아를 임신한 거였으면 좋았겠다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랬다면 저희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었을 테고 이렇게 끔찍한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업데이트네요. 참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막 감이 안 왔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첫 번째 의사를 진짜 고소해야 된다. 정말. 그 만약에 진짜로 근데 뭐 이거는 고소해도 사실 뭐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참 그래도 1기면은 완치의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러겠죠. 참 이게 난소에 암이 생기면 이렇게 호르몬의 교란 시도가 오기도 하나 봐요. 그럼 배에 살이 찐 것도 막 그 태반이 막 부풀어 오르고 이런 걸까? 임신한 것처럼 호르몬이 교란이 됐으니까. 아니면은 뭐 증상이 임신의 증상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소변 테스트에서도 임신 결과처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임신하면은 배에 실제로 살이 많이 찐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지. 지방이 이제 배에 많이 쌓인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로 계속 배에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부은 게 아니라 실제로 배에 살이 쪘던 거겠죠. 근데 참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이 거짓말하는 일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진짜 무슨 사춘기 소녀가 엄마랑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성인 여자가 혼자 와서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주는 것도 좀 그러니까요. 좀 심하다.
아니 그리고 그 믿고 안 믿고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를 하면 되는데.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 의사가 이 환자한테 뭔가 어떤 도덕적인 평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물론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할 이유도 딱히 없잖아요. 자기 딸도 아니고. 그렇지. 뭐 그 환자가 어디 가서 바람 피우고 예를 들어 애가 생겨왔다고 그게 긴지 아닌지를 자기가 뭘 할 처지가 아닌데 소변 검사만으로 그렇지. 이렇게 띡 하고 그냥 주수까지 알려준 건 좀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말이 되나? 황당. 미국의 의료 체계를 혈액 검사를 했던 걸까요? 혈액 검사를 해도 근데 주수는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참. 대충 이제 마지막 생리한 게 언제냐 하고 이제 뭐. 그치. 그렇겠네. 그런 걸로 추론한 게 아닐까? 추론한 거겠네요. 근데 진짜 맞아요. 불규칙한 생리 주기는 아주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찾았지. 진짜 만약에 아이를 기대하는 부부가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긴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나 임신한 것 같아 했는데 소변 검사만 대충 하고 임신 맞습니다. 그거 집에 보내. 그러면 그럼 진짜 문제 아니에요, 이 의사는? 그거 진짜 문제죠. 근데 정말 그런 경우였다면은 이제 부부가 이제 초음파 검사 예약도 잡고 이제 추가 예약을 잡았겠죠? 그랬겠죠. 근데 참 미국의 의료 체계 이렇게 얼렁뚱땅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친한 친구 부부가 지금 이제 다음 달 한 4달에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싶을 때 그냥 가서 하면 되고 이제 3D 초음파 찍고 싶어요 하고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된대요. 예약하고 가면 된대요. 근데 미국은 그 예약을 잡을 수가 없대요. 너무 뭐랬더라? 2달 아니야 2주보다 더 길게 예약을 잡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2주 이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로부터 3주 후로 예약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없는데. 그러니까 2주 이내의 예약만 잡을 수 있는데 2주 이내에는 이미 예약이 다 차 있어. 그렇대요. 진짜 병신 같은 시스템이다. 진짜.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친구 부부 말고 또 이제 여기 버지니아에서 알고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그건 지금은 이제 아이를 잘 낳고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임신했을 때 거의 한 막달까지 가서 언니가 몸이 되게 마르고 왜소해요. 근데 뭐였지? 뭐 비타민 부족이랬나? 아니면 뭔가 어쨌든 언니 몸에 뭔가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뭔가 위험한 상태인가? 뭔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와서 이제 뭐를 맞든가, 그러니까 주사 뭐 수액이든 무슨 팩을 맞든가 아니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움직이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누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이제 팔로우업 검사를 받아라 뭐 이런 이제 소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병원에 얼른 가서 냉큼 가서 주사를 맞겠어. 그 예약을 잡을 수가 없어. 언니 예약을 잡으려고 이제 가능한 날짜가 언젠가요? 했더니 출산 이후. 그러니까 알려준 날짜가 가장 가까운 예약 가능일이 출산 이후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 얘기를 언니 이제 거의 출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보겠네요 하면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지냈냐, 언니 몸은 다 건강하냐, 준비는 잘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언니 오늘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그랬더니 괜찮아, 그냥 어차피 차 타고 만나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천천히 가면 돼 막 이러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낙천적인 언니였어요. 성격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그 얘기도 웃으면서 진짜 대구 언니인데 미친 거 같지 막 이러면서 맞지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아주 신기해요. 어쨌든 미국의 의료 체계는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의사 수가 부족할까? 딱히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냥 아니겠죠. 근데 그냥 이 시스템이 도대체가 이 모든 게 행정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겠죠. 5명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1명밖에 못하는 이 그쵸.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가. 한국과는 좀 정반대의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왜 이제 사실 모든 시스템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봐야 되고 그래서 환자 한 명에게
할당되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잖아요. 30초라고 그러잖아. 막 진짜 딱 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가세요 그냥 대충 약 받아 가세요 막 이렇게 한 그런 이제 있다고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병원에 그냥 진료 받으러 가서 의사랑 많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시간이 뭘 더 해주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내 말을 조금 더 경청하는 느낌을 주고 실제로 저는 이제 제 의사는 좋아요. 저는 마음에 들고 좋은데 경청을 해줘요 실제로. 그러나 근데 그 실제로 의사를 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 맞아요. 막 대단히 길지도 않아. 1시간씩 보는 것도 아니야. 미국 병원 경험이 어떠냐면 일단 가면 이제 대기실에 접수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서 한 뭐 길면 30분 뭐 앉아 있다가 이제 이름을 불러 들어가면 진짜 안에 미로 같은 공간을 지나서 진료실 큰 방 안에 이제 들어가게 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이러고.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멀뚱히 기다려. 한 10분 기다려. 그럼 이제 10분 후에 간호사가 와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뭐 인적 사항이랑 뭐 먹는 약은 뭐가 있는지 뭐 의료 기록 업데이트 할 건 있는지 혈압 재고 키 재고 막 이런 정보 막 또 한 5분 10분 물어보다가 이제 하고 이제 잘 됐습니다. 좀 있으면 의사가 올 거예요. 이러고 또 하염없이 기다려요. 한 10분에서 길 때는 30분까지 기다린 적 있어. 아 진짜요? 응. 그럼 이제 의사가 막 헐레벌떡 이러고 와. 온 다음에 아까 간호사가 물어본 거 또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긴 해요. 네. 뭐 바뀐 거 없는지 약 새로 먹는 거 없는지 또 물어봐. 또 물어보고 그럼 이제 내 치료제 증상에 대한 얘기는 진짜 한 1분 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또 그 이제 소위 프라이머리 피지션이라고 해가지고 1차로 무조건 이제 거의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뭐 예를 들어 피부과 문제가 있어. 뭐 이게 의료 보험 종류마다 또 막 좀 다른데 디테일하게는 좀 다른데 그냥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 나의 이제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요새 뭔가 관절이 좀 아프다라든지 아니면은 피부에 여기 좀 뭔가 이상하게 난다라든지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자 그럼 리퍼럴을 해줍니다. 이제 그러면은 너 이제 내가 여기 요런 이제 그 리퍼럴 뭐라 그래야 되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내 소견서를 들고 뭐 근처에 있는 피부과나 정형외과를 가봐라. 이제 전문의를 만나러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거의 전화하잖아? 그거 한 달 기다려야 돼. 예약을. 한 달이 뭐야? 저는 예전에 피부과 한번 예약하려고 했다가 3달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3달 사이에 사마귀가 사라졌어요. 기적의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연 치유가 잘 됩니다. 그래서. 왜냐? 병원에 못 가니까. 근데 그 2차 병원에 직접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의료비가 많이 비싸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보험마다 달라요.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능은 한데 보험료가 좀 비싸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것도 자기 보험을 또 잘 알아야 돼. 나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 막 너무 헷갈려. 근데 여튼 이러니까 내가 진짜 아까 얘기했죠. 제가 사마귀 때문에 막 갑자기 사마귀가 큰 게 생겨가지고 그때 기억나시죠, 목사님? 제가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막 볼따고 해 진짜 큰 사마귀가 나가지고 이거 떼러 진짜 한국 가야 되나. 미국은 일단 비싸기도 할 거고 미국에서 이렇게 피부 미용 시술을 받는 게 저는 전혀 신뢰가 안 가거든요. 신뢰도 안 가고 이게 의료 시술이 아니라고 분류해서 뭐 보험료가 커버 안 될 수도 있어서 엄청나게 비쌀 수도 있고 막 그냥 이제 부르는 게 값일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진짜 그때는 또 제가 일을 안 할 때였으니까 사실 시간적으로는 자유로우니까 진짜 이거 떼러 한국 한번 갔다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다 오라고 막 했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일단 여기 병원에 한번 그냥 물어라도 보자 뭐 대충 견적이라도 받아보자 하면서 제가 그래서 막 이제 막 근처에 있는 한인 피부과도 막 엄청 검색을 때려보고 막 제 이제 피지션을 만나러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소견서를 받아서 그 주변 피부과들의 전화를 돌렸더니 3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이제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 3달 후를. 왜냐면 사마귀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내가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뭐 빨리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빨리 안 고친다고 해서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염증이 더 악화된다거나 물론 사마귀가 더 커질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내가 몸이 막 골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3달 그래 일단 예약을 걸어놓고 왜냐하면은 그거 예약할까 말까 너무 긴데 하고 망설이면 한 달이 더 추가되거든. 그래서 일단 예약을 걸어놔야 돼. 그래서 바로 예약을 걸어놓고 막 검색도 좀 더 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한 달, 2달 후엔가 진짜 마법처럼 없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채찌랑 막 상담을 했더니 이제 면역력이나 그냥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마귀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몰리 바로 전화해가지고 취소해 주세요 하고 이제 그로부터도 한 달이 더 남은 나의 예약을 취소하고. 여튼 미국 시스템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종합 건강 검진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암 진단을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막 위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받으면은 풀세트로 받으면 그래도 다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암 진단을 빨리 받는 게 사실 굉장히 운이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네. 그래서 이분들은 운이 그래도 진짜 그랬네. 운이 좋았네. 좋은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게 사연 자체는 되게 황당한 사연이었지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운이 좋았네. 다 덮어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요. 둘이 뭐 어쨌든 한따까리는 했지만 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게 그렇죠. 저는 한국 가면은 이제 종합 건강 검진을 이제 당연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가면은 이제 좀 그 비싼 코스로 해요. 막 제일 비싼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다 포함되고 이제 뭐 그 여성암 몇 가지 이렇게 추가 검사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하는데 예전에 아마 그 방광 특집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궁경부암 검사한다고 초음파 이렇게 누르시면은 진짜 오줌 누기 전 소변 검사 전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내가 그걸 참고 이제 이 하복부 검사를 마치고 그래도 깨끗합니다. 소견을 듣고 이제 제발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저도 갑상선이랑 뭐 이제 가슴에 조그마한 혹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정말 작은 혹.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혹 하나씩 있더라고. 우리 나이 되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막 혹이요? 막 이랬던 진짜 처음에 갑상선에 갑상선은 또 갑상선 암은 또 많거든요. 맞아요, 제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갑상선에 혹이요? 막 이랬더니 이런 거는 다들 있어요. 막 이제 검진소에 계신 분들은 많이 볼 테니까. 진짜 건강 검진 하는 사람을 수천 명, 수만 명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나이 되면 이제 다 있어요. 이러죠. 그래요? 근데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추적 검진 받으시면 돼요. 이래가지고 추적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커지지 않고 그 그대로다. 사이즈 그대로. 그래서 그냥 내년에 추적 그 검사하세요. 이래가지고 네. 다행히 다 모든 혹들이 커지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제 친구는 수면 내시경을 하고 일어나 보면 이제 용종도 뗐고 막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그랬어요. 뗐어요? 용종을 뗐어요? 용종을 뗀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사인은 하죠. 용종 떼겠다. 그러니까 싸기는 했다고. 그치, 그러니까 용종 보이면 바로 뗄까요? 그치. 예. 그 내시경 마침 잠들어 있을 때 그냥 떼버릴까요? 이러면 이제 저도 이제 예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없었다. 제 친구는 뗐다 그러더라고요. 자는 사이에. 그러지. 용종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자,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사연 여자분인데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래요? 짧다면서요. 연봉 6만 달러짜리 회사 일을 그만두고 웨딩 사진 일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는 더 느려지더라도 더 나은 삶의 과정이 될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지 않을까요? 몰라요. 이 사람의 그 웨딩 포토그래피 실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사연에 자세히 나와요. 그렇군요. 오케이. 자, 사연자는 23살 여자입니다. 그렇군요. 연봉은 6만 달러이고 6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뭐 한 대충 9천만 원 정도 되나요? 요즘 환율로는 그렇네요. 요즘 환율로는 그렇겠네요. 근데 뭐 이제 9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연봉 1억에 가까우니까 엄청나 보이지만 미국에서 6만 달러면 뭐 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1억과 비슷한 개념은 조금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연이 2017년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사연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또 좀 굉장히 좋은 연봉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23살에 게다가. 그러게요. 10년 전 사연이야. 그렇군요. 저축은 이제 막 5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벌고 있는 총액은 제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개인 건강보험으로 내야 할 돈과 건강저축계좌 그리고 401k 그 은퇴계좌 회사 매칭분 손실까지 고려하면 68,4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3살에 10년 전에 엄청 고액 연봉자였던 거지. 그렇네요. 훌륭하네요.
저는 엄청까지는 아니어도. 포춘5 기업에서 B2B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자리는 대학 졸업 후 1년 반 된 사람에게는 사실상 꿈의 직장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유급휴가 4주. 4주. 와우. 저도 그 정도 돼요. 부럽다. 저는 25일입니다. 유급휴가 5주. 괜찮은 복지. 회사 은퇴계좌 매칭. 이게 뭐냐면은 한국에도 이런 게 있나요?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비슷한 게 그치 국민연금을 넣어주니까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은퇴계좌에 아마 또 해주는 게 있을 거야. 그런가요? 비슷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스템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회사에서 이제 내가 은퇴계좌를 개설을 하고 여기에 돈을 넣겠다 하면은 제가 넣는 돈만큼 회사에서 같이 돈을 매칭을 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재택근무까지 있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연봉 27,000달러를 받으면서 개처럼 굴려진다는 제 친구들 이야기에 비하면 정말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 요즘은 만약에 대졸자의 사회 초년생 연봉이 뭐 분야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4만 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때는 뭐 27,000불이었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진짜 좋은 회사였던 거죠. 그렇네요. 이 지금 대충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26년 기준으로는 이 사람이 거의 100K 넘게 받는 그렇죠. 식스피겨 셀러리인 거죠. 그렇네요. 그럼 정말 대단하네. 자, 그런데도 여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번아웃을 느끼고 있습니다. 편도 40분 출퇴근. 편도 40분? 빠져가지고. 참나. 가끔 있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잠깐만 앞으로 평생 개인 시간을 온라인 양식으로 신청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겹치면서 도망치고 싶다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웨딩 사진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군요. 꽤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역시 번아웃의 원인입니다. 당연하지.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촬영을 하고 다른 밤에는 편집, 웹사이트 작업, 이메일 답장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쉬는 시간이 없을 텐데. 이게 본인의 번아웃의 원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 원인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부업이니까. 저는 내년에 이미 7건의 웨딩 촬영이 예약되어 있고 한 건당 순수익은 $1,700입니다. 이 금액은 세컨드 촬영자 비용과 예상 장비 교체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순수익이 그 정도란 얘기죠. 저는 만약 25건까지 예약할 수 있다면 내년 6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딩 촬영 25건이면 수입이 $42,500가 되고 현재 직장에서 반년만 더 일하면 약 $34,000를 추가로 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촬영 경험과 마케팅 역량이 쌓이는 만큼 가격을 올려서 연 $70,000 정도를 버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촬영 일로 회사를 계속 다녔을 때의 소득 잠재력을 평생 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일을 아무리 해도 회사에서 지금 이제 점점 승진하고 연봉을 높이는 것보다는 넘기 어려울 거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제 진짜 질문은 소득은 적지만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본업으로 옮겨간 분이 있는지입니다. 아니면 제가 그냥 정신 차리고 참고 다녀야 하는 멍청이일까요? 이미 말의 태도가 되게 네가 잘 버는 데서 잘 다니면 그것도 좋은 거지 뭘 또 정신 차리고 멍청이래. 저는 코스타리카에서 웨딩 촬영 예약도 받아서 항공권까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납니다. 깨알 자랑까지. 대단히 내 능력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완전히 선택사항인 정보지만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고 제가 예약할 수 있는 해외 웨딩 촬영은 저에게 엄청난 장점이 될 것입니다. 제 오랜 남자친구는 조경 및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시간이 있다면 사업 운영 쪽에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형 취미나 수입형 취미로 채우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식재료를 실제로 써 있는 거예요. 직역이야. 저는 식재료를 얻으려고 쓰레기통 뒤지기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Love to dumpster dive for food. 이게 이 모든 글에 이게 모든 글의 내용이 잊혀지는 문장인데요. 당황스럽네. 아니면 겨울철에는 아마 계약직 일도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딩 촬영이 없는 미네소타의 한가한 겨울철은 추가로 돈을 벌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이게 본 사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했다라는 그 에디센은 이제 그게 나와요? 그 에디센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이미 너무너무 때려치우고 자기는 웨딩 일을 하고 싶고 이 웨딩 포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냥 누군가가 조금만 더 컨펌을 해주길, 조금만 더 서포트 해주길, 그러니까 답정너야 지금 완전 답정너고 그런 상태여서
댓글들이 근데 또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 이게 물론 자기가 실제 있는 얘기를 적은 거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포텐셜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이제 또 능력이 있나 보네 잘 해봐라 그런 댓글이 몇 개만 있었어도 시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야 너가 이제 비즈니스를 그래도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지금처럼 부업으로 뭐 계속 하면서 플러스 뭐 이런 조언을 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뭐 네가 잘할 것 같으면 그걸 해봐라라는 댓글이 몇 개 있었다면 충분히 건너갔을 것 같은데요. 제니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제니님은 웨딩 촬영 안 하시니까 예를 들어 제니완양이 대박이 났어. 구독자 30만이 됐어. 아니 30만 원이 좀 이르다. 한 구독자가 이제 7만을 향해 가. 좀만 더 하면은 10만 넘겨서 이걸로도 먹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구독자 10만 가지고 먹고 못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더 해서 더 불러 나가면 제가 부업으로 해서 7만 정도까지 벌었어. 내가 여기서 완전 몰빵을 해서 노력을 하면은 10만, 20만, 30만을 해서 본업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고양이 유튜브를 해서. 회사가 좀 힘들기도 해. 그러면 제이님 성격에는 어떻게 한다? 저는 그래도 그만두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숫자를 확 높여주세요. 저는 7만, 10만 정도로는 그런 고민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바가 너무 낮아. 이 사람 입장이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뭔가 내가 하고는 있고 수입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걸 본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모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미 40만 50만 이렇게 돼서 그냥 전환만 하면 되면은 뭐 고민할 게 없지. 내가 뭐가 더 하고 싶은가를 고르면 되지. 근데 그렇네요. 만약에 내가 이제 조금 리스키해. 이걸 해가지고 성공할지 못할지 100% 확신할 수 없어. 근데 가능성은 보여. 근데 그러면 도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저는 엄청난 안전지향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저한테는 스테빌리티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뭐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것도 물론 좋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뭔가 내 인생을 건 무엇 이런 거는 하지 않아요.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너무나 쫄보야. 저한테는 안정적인 수익과 안정적인 직장이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한 게 50만이 된다고 해도 그리고 유튜브는 좀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사업이랑 유튜브는 너무 플럭추에이션이 커가지고 내가 지금 100만 유튜버라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날아갈지 그게 내 잘못이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시대의 흐름이 유튜브 이 생태계의 흐름이 언제 바뀌어가지고 내가 언제 도태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는 잘 모르겠고 제가 뭔가 대단한 취미생활이 이런 이제 능력이 있는 취미생활이 있어서 그거를 사업으로 확장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안정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저는 그만두지 못할 것 그럼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연봉 2억을 벌고 있어요. 제이님이 쫄딱 망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 어때요? 그럼 하죠. 그쵸. 이렇게 경제적 안정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치. 제가 쫄딱 망할 것 같으면은 시도를 안 할 당연히 복수아님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시도를 잘 안 할 테고. 망해도 상관없어. 라는 정도.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버는 거보다 수익이 확 떨어지고, 수입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도 좀 오락가락 할 것 같다. 성공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정도인데 복수아님이 막 연봉 2억을 가져와. 그러면은 이제 도전해보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복수아님이 저한테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복수아님 성격에는 이거 해봐라. 그리고 좋아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면 더더욱이나. 사실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했죠. 뭐였죠? 제이님 구직 활동할 때 그 연봉 포텐셜이 낮아도 동물병원에 한번 맞아요. 취직해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복수아님이 적극 응원해줘가지고 제가 물론 복수아님 연봉이 2억도 아니고 2억 아니죠. 2억이 웬 말이야. 2억도 아니고 근데 이제 대신 그거는 또 이제 내가 병원 일을 하면은 쫄딱 망하진 않겠지. 근데 정말 근근히 먹고 살 돈을 벌었어요, 제가. 동물병원 이제 완전 초짜 어시스턴트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제 엔트리 레벨 어시스턴트니까 돈을 진짜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이걸로는 내가 만약 혼자 산다면 렌트 내고 입에 풀칠을 못하는 수준의 그랬죠. 거의 돈이었죠. 네, 그래서 정말 복수아님 덕분에 그거를 시도해 볼 수 있었다. 내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복수아님이라면 이런 상황 저한테 했던 질문 복수아님한테 던지면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저는 회사 생활이 지금 만족스러우니까. 만약에 근데 저도 만족스러워요.
아니 일단 그건 깔고 가고 만약에 제가 회사 생활이 막 너무 막 괴롭다, 막 지긋지긋하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지긋지긋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자기 미래를. 이 사람은 그냥 번아웃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23살이면 해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37에서는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뭐 20대 초반이면은 한번 해볼 것도 같아요. 저도 그 생각도 했어요. 23살이면 웨딩 사업을 2년 해보고 망해도 진짜 한 1, 2년 해보고 생각한 만큼 잘 안 됐어. 근데 지금 하는 정도만 해도 입에 풀칠은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정도로 한 1, 2년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성하지 못했어. 그러면 다시 이 마케팅 회사, 그러니까 마케팅 일을 해도 저는 충분히 더 좋은 마케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자기 개인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이잖아. 자기가 내 비즈니스를 실제로 마케팅을 해봤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 콜포레이트에서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일하던 회사에서 B2B 마케터로 일했다 그랬잖아요. B2B 마케터로서의 역량도 있어. 그리고 내가 그 B2C 마케터로서의 역량도 있는 거야.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한테도. 그러면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음 레벨로 나간다? 엄청난 경력이죠. 오히려 한 회사에 계속 있었던 것보다 자기의 이거는 물론 포장하기 나름이겠지만 자기 포텐셜을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업데이트 읽어볼까요? 네. 업데이트는 이제 복사님 읽어주시죠. 자, 댓글 열심히 잘 읽었고 뭐 좋은 고맙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일단 가격을 올렸고 그 때문에 문의가 끊기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약 높은 가격 때문에 정말 문의가 줄어든다면 저는 내년에 낮은 가격으로 최대 15건 정도만 예약하고 편집은 외주를 맡겨서 제 자유시간을 확보한 뒤 직장은 계속 다닐 생각입니다. 저는 너무 좋은 상사에게 상품권도 하나 드렸고 다음 주 촬영 하나도 거절해서 하루 저녁은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룸도 손대지 않을 생각입니다. 번아웃 때문에. 라이트룸은 이제 사진 편집 툴입니다. 자, 그리고 9개월 업데이트가 있어요. 9개월 전 첫 글에 몇몇 분들은 저를 철없다고 했고 많은 분들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바보 같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를 그만뒀고 한 달 후면 회사를 완전히 때려치게 됩니다. 역시. 그 글 이후로 제 웨딩 사진 사업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가격 책정과 기대 연봉에 대해 강하게 지적해 주신 덕분에 생긴 변화였습니다. 저는 몇 달에 걸쳐 가격을 $3,400까지 올렸고 문의는 줄었지만 실제 예약 전환율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가격을 품질의 기준으로 정말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잘된 일입니다. 웨딩 업계는 좀 특히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질적인 조언을 댓글로 진짜 많이 해줬나 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올해 웨딩 촬영으로만 $50,000어치를 예약했고 그래서 투잡을 병행하며 9개월을 더 보냈고 일한 시간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그랬겠죠. 잠도 많이 못 잤겠어요. 거의. 하지만 더블 인컴은 정말 짭짤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추천해 주신 대로 그 돈으로 멋진 휴가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직 통보를 하기 전에 2달 전에 작은 팀이라 미리 말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보통 2weeks 노티스를 주거든요. 딱 2주 전에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2달 전에, 2달이나 전에 알려줬네요.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2019년 예상 수입을 회사 연봉 수준까지 맞춰놓았습니다. 즉 저는 이미 $75,000어치 예약을 받아놓았고 예상 비용은 약 $9,000입니다. 여기에 졸업사진과 가족... 이 예상 비용은 이제 자기가 써야 하는 돈, 두 번째 사진사 고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장비 구매라든지 그런 거죠. 그런 거겠죠. 그럼 어쨌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벌 수 있었던 돈과 대충 똔똔을 맞췄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졸업사진 촬영과 가족사진 촬영까지 중간중간 더한다면 저는 회사 연봉과 복지 수준의 총합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까지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다시 더 성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축과 투자 금액이 막 $100,000를 넘겼기 때문에 아까 그 $60,000였는데 9개월 만에 3만을 더 모았죠. 23살에? 24살에? 그러니까 이게 착실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충 막 하고 싶다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산을 다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었던 거지. 은퇴 자금을 모으는 것과 평일의 자유시간을 더 누리는 것 사이의 균형이 잘 맞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책도 더 읽고 운동도 하고 수십만 장의 사진도 편집하고 제 자신을 위해 일하게 될 생각에 정말 너무 신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조언에 감사드리고 특히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 개인 메시지까지 보내주시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하네요. 아니 일단 원글에서 되게 구체적이었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벌고 현재 부업으로 이만큼을 벌어. 그럼 내 목표는 여기서 더 추가로 얼마까지 더 버는 게 목표고 그러면 향후 몇 개월 동안 내가 얼마까지 더 벌 수 있는지를 보고 언제 그게 그게 이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확신이 된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 계획이 괜찮아 보이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아주 사업에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렇죠. 보통은 막 회사 다니기 싫고 회사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사업이나 해볼까. 내가 사진 좀 찍는데 야 친구들이 나 사진 좀 내가 찍어준 사진 다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게 이제 되게 흔한 직장인들의 많이들 하는 망상이죠. 생각이잖아요. 뭐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긴 사람 많지 않겠지만 근데 계획 단계부터 이미 아주 준비가 된 훌륭한 이렇게 훌륭한 레딧 글이 있다니? 저 얼마 전에 네. 회사에서 전직 직원들 그러니까 네. 회사에 전에 일했던 직원들 불러서 세미나 같은 걸 했는데 네. 그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네. 분이 회사에서 과학자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발효에 눈을 뜨신 거죠. 그렇죠. 술 빚는 거에 눈을 떠가지고 네. 그래서 술 양조 업체 취직을 해가지고 처음엔 취직을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지금은 이제 술 발효용 이스트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서 꽤나 효모 꽤나 성공하신 분이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맞아요. 와 진짜 좀 재밌기도 하고 대단하시더라고. 맞아요. 대단했어요. 저 같은 세미나 저희 같은 회사 다니니까 그 세미나 저도 같이 들었는데 진짜 대단했어요.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복수아님 다니는 연구소의 알럼나이들 이제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 몇 년도에 졸업했고 여기 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답니다. 뭐 연구소에서 이제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뭐 그런 이제 얘기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진짜 지루하게 자기 그냥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루하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되게 지루하게 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서도 연구를 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그 팟캐스터래요. 그 얘기를 입을 어찌나 잘 털던지 너무너무 기깔나게 재밌게 한 분도 있었는데 그 커리어적으로는 지금 복수아님이 얘기한 효모 제조 업체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분이 가장 진짜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한국적으로 생각해보면 훌륭한 진짜 뭐 거의 뭐 세계 제일 가는 데서 이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세계 그 진짜 손꼽히는 연구소에서 확실하게 일하다가 포닥으로 착실하게 일하다가 갑자기 술 우리 부모님이 듣는다면은 기가 완전히 거품 물고 뒤로 뒷목 잡고 쓰러지시지 않겠어요? 되게 그럴 만한 건데 너무 흥미로웠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얘기를 하니까 참 이렇게 뭔가 사람이 빛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 말주변이 있는 분은 아니었어. 맞아요. 그건 아닌데도 근데 발표하는 거에서 그 약간 열정이 느껴진다. 맞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발표 그 언변 자체는 재밌지는 않았는데 그 발표가 되게 흥미롭고 되게 몰입감이 있었어요. 몰입감이 있었어.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복수아님이 미드를 만드니까 이제 그 꿀술을 만들잖아요. 이제 술엄실 유튜브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복수아님을 막 쿡쿡 찌르면서 이제 보통 그런 세미나 끝나면은 이제 다들 나와가지고 이제 소셜을 하죠. 소셜을 하거든요. 이제 술도 그날은 이제 술도 있고 뭐 다과 같은 것도 다 있고 해가지고 복수아님한테 막 쿡쿡 찌르면서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빨리 술 얘기 좀 해봐. 술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막 이러면. 그때 얘기 좀 했다 그랬나요? 얘기 잠깐 했어요.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뭔가 저도 저지만 복수아님한테도 좀 되게 영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미래가 포닥이라는 게 임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미래가 불확실한데 네. 이제 저는 그래서 막 문득 불안할 때가 있어요. 막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게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잘 찾아 나서면은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그럼. 저런 분들처럼 저렇게 모험을 떠나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처럼 어떻게 좀 더 안정적인 길을 찾아도 되고 어쨌든 뭐 내가 열심히 하면은 굶어 죽진 않겠구나. 뭐 그러니까 그럼요. 뭐 그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 저도 약간 지향적인 성격이라서 그분처럼 이렇게 막 다 때려치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을 보면 용기를 좀 얻었죠. 근데 그분도 사실 생각해보면 갑자기 한순간에 때려치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게 재밌네 해가지고 제가 동물병원에서 일 시작했던 것처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남한테 이제 페이드 남의 돈 벌면서 일하다가 이제 조금씩 또 이제 그 분야의 이제 지식을 확장하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내가 한순간에 아이디어로 한 게 아니니까 그분도 연구소 때려치우고 동네 브루어리에 취직부터 했더라고. 그러니까요. 이 동네 브루어리에 취직해가지고 그래서 맥주를 했다 그래. 저 처음에 이제 그거 듣고는 완전 뜨악했었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자기 비즈니스를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자기 지금 공부했던 커리어가 아닌데도 그런 지식을 이제 일하면서 쌓고. 저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시작한 일이 되게 잘 맞고 일의 성격이 그냥 제 퍼스널리티와 너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능하다면은 여기에 진짜 뼈를 묻어야겠다. 이 일을 나를 이제 늙었다고 근데 미국에서 늙었다고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 불법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인가? 그렇지? 근데 늙었다고 쫓아낼 수는 없는데 그냥 쫓아낼 수 있어요. 그냥 쫓아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쫓겨나지 않게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늙었다고 쫓아낼 때까지 진짜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근데 잘 맞아서 스트레스 일 때문에 이제 일이 막 너무 많으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하지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다다다다다다다 조약돌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다다다다다다 빨리 사야지 그러면서 또 이제 하고 나면은 성취감도 하나하나 일을 쳐내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되게 만족스럽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더더욱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복수아님한테 님 하고 싶은 거 하셈 이렇게 제가 뭐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되게 안정적이니까 일단 내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그 안정성을 지금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이제 님 하고 싶은 거 하셈 이렇게 재밌는 거 하고 살자고요. 예. 자,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댓글기를 해보겠습니다. 애플 팟캐스트에 희준님께서 댓글이 사라졌어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에?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희준님 남겨주신 리뷰가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희준님이 그걸 눈치채시고 애플 놈들아 리뷰 관리 좀 잘해라 내 댓글이 안 올라간다 라고 아이고 달아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애플이 진짜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댓글이 없을까요? 참. 그러게요. 이게 미국은 약간 그런가? 이렇게 라디오에서 사연 소개하고, 그러니까 문자 소개해주고 그런 개념이 없나? 그런 게, 아니, 근데 옛날, 그 차에서 라디오 틀면은 그런 거 다 나오는데. 있을 텐데. 그리고 애플이 혁신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애플 팟캐스트 이제 우리도 동영상 팟캐스트 대여하고 막 대규모 업데이트 막 알림 오고 그래요. 동영상 업로드 하세요, 이러고. 되게 느린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내 말은 계속 뭔가를 하고는 있긴 하다고. 이 애플 놈들아 진짜. 와우. 그리고 집학스 151회에 데이비님이 또 와라라락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와우 제니킴 비슷한 경험 논란 이거 뭐였죠? 제가 야설수다 걸린 채찌 사연에 제니님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이래가지고 제 비슷한 경험이 뭐였죠? 지우 희매랑 누구랑 딸이었다고. 아이고, 그만. 맞아. 나 지금 순간 내가 야설 쓴 적이 있어? 이러면서 그건 없는데. 자, 우리 휴로는 외계인. 지난 에피소드 후기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고 싶은데 얼마나 참았을까. 그렇죠. 저희가 거의 무려 6주 가까이 6주 동안 썰풀이를 못 해가지고. 근데 여기 제가 이제 휴로는 외계인에 대한 엄마는 외계인이야 이거? 베라 아이스크림인가요? 여튼 제가 이제 또 업데이트를 해드려야죠. 오늘 너무 길어지네. 1시간이 넘었군. 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해봤죠.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회사 계정은 엔터프라이즈 계정이어가지고 이제 유료 버전이고 제 개인 계정은 이제 돈을 안 내요. 근데 개인 계정을 이제 삭제하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불태워보자 하고 딱 이제 휴로를 넣었어. 휴로를 넣었지. 휴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이제 사연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쫙 집어넣고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제가 막 되게 디테일하게 넣었어요.
내 설명이라 그래야 되나? 막 그런 데다가도 뭐 그 사연에 있었던 것처럼 뭐 검열을 하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답해라 막 이런 거 집어넣고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 이제 막 거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인물들 같은 것도 제가 이름 몇 개 이제 막 지어서 넣고 막 제니 내가 뭐 누구 뭐의 여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썼어요. 아주 뭐 최대한 이제 외설스럽게 막 뭐 모두 다 표현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써라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요청하신 거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청하신 거 해놓고 이제 그 적나라한 묘사, 뭐 적나라한 관계 묘사였나, 뭐 이런 적나라한 신체 묘사였나, 뭐 이렇게 그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소설을 쓸 수는 있다,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는 써줬어요. 아주 뭐 휴로가 뭐 뜨거운 눈빛으로 뭐 제니를 바라보았다. 예를 들면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뭐 그런 거 하고 뭐 그러면은 뭐 제니가 거칠게 숨을 쉬며 뭐 휴로를 뭐 바라보았다. 막 그러면 이제 막 따옴표 해가지고 대사도 있어. 막 뭐 제니 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그러면 또 막 휴로님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 막 그딴 식으로 막 쭉 막 스크롤을 쭉 내려가는데 이제 제가 주문했던 그 외설적인 신체 묘사는 이제 몇 번이나 재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건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유료 버전이 아니어서 안 되나 봐. 그리고 제가 이 사연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찾아봤었는데 이런 야설 쓰는 전용 AI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하긴 근데 왜 없겠어요. 구독료 받고 뭐 그거 돈 진짜 잘 되겠다. 그냥 뭐 그 홈페이지 사진부터 그냥 막 쭉쭉빡빡 AI 여인들이 막 쫙 이렇게 있고 자 우리와 함께 야한 상상을 펼쳐보세요. 막 그런 뭐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만들어봤어요? 아니요. 여튼 뭐 그런 데는 뭐 제약이 없겠지 뭐. 그렇게 근데 거기는 대신 돈을 내야 만들어주겠지. 뭐 그렇겠죠. 근데 무료 서비스는 해볼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해볼래요? 아니요. 목사님이 해봤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였어. 찾아봐요. 되게 많더라고. 아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많아요. 진짜 그런 서비스들이 진짜 많아. 그렇게까지 궁금하진 않아요. 꽤 궁금해 보여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원래 휴로 막 만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유료 계정? 노노노. 한 달에 막 200불씩 내면서. 200불이요? 노노노. 200불이면 제가 키보드를 여러 개 더 살 수 있어요. 저한테는 휴로보다 더 이 키보드 저는 이제 하나에 뭔가 꽂히면은 막 되게 그 같은 품목의 아이템을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여러 개를 갖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꽂혔던 게 샤워 커튼. 집에 샤워 커튼 막 한 10개 있었어요. 매일같이 돌려 끼우면서. 요즘 샤워 커튼 안 사는구나. 지금 저거 안 바꾼 지도 반년이 뭐야. 거의 1년 됐을걸요? 저는 진짜 제이님과 결혼하고 초기에는 뭔 놈의 샤워 커튼을 이렇게 자주 바꾸나 했는데 그 바꾼 줄도 몰랐으면서 매번 바꿀 때마다 알려주니까 그때마다 생각했죠. 내가 알려줬지 막. 샤워 커튼 바꿨는데 몰랐어 막 이러면서 속으로 이제 어떻게 이걸 모르지? 이러면서 여튼 근데 지금 이제 키보드를 또 많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휴로는 뒷전이다. 자 넘어가죠. 자 포올장님이 팟빵 125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152회요? 152. 제가 뭐라 그랬죠? 125회. 152회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2552여가지고 헷갈리기 쉽네요. 오이아. 자 이것이 댓글로만 보던 선댓글 후청치군요. 일빠하핫. 저는 아직 89화에 있습니다.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이 부탈이 핫 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89화. 그래도 반 넘게 오셨네요. 많이 오셨네요. 네. 얼른 따라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팟빵 152회에 유키치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사연이 정말 뭐지? 해서 계속 뒤로 돌려가면서 들었네요. 결혼하고 싶을 때 만나는 사람이 운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저는 결혼은 편한 사람이랑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이랑 연애 초반에 이상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너무 편해서 계속 만났고 결혼을 했을 정도예요. 물론 설레는 건 좋지만 평생 설렐 순 없잖아요. 평생 설레고만 싶으면 결혼 생각하지 말고 연애만 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 결혼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아직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이번 사연은 정말 생각도 할 말도 많았던 사연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때 맞아요. 사연이 진짜 뭐 기막힌 사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맞아요. 저희가 그냥 하염없이 떠들었죠. 맞아. 저도 복수아님 처음 연애할 때 진짜 편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편함의 기준은 이 사람이랑 말이 얼마나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가. 쉴 새 없이 했죠. 저희 새벽 복수아님이 이제 막 저희 집에서 자고 간 날 새벽 4시까지 그냥 누워서
수다를 떨었어요. 기억나요? 새벽 4시까지 청춘 남녀가 침대에 누워서 손잡고 수다를 떨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수다 떨 거면 일찍 그 전에 잠들 법도 한데 보통은 그 전에 잠들지 않겠어요? 근데 새벽 4시까지 어째 얘기가 끊이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근데 지금 몇 시야? 이러면서 좀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인 거야. 그때 약간 너무 딱해가지고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진짜.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혼해야겠군. 맞아. 편한 게 최고예요. 편하고 귀여운 게 최고야. 맞아. 귀여운 게 짱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 152회 메롱이 체질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도돌리님 채널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네. 도돌리님 채널에 이어 라디오처럼 듣기 좋군요. 제니님의 웃음소리로 기분 좋아져요. 요호! 왠지 두 분은 나이가 많아져도 늘 같은 목소리일 듯 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실제로 몸에 이제 그 신체에서 가장 늦게 맞아요. 늙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위라고 하긴 그렇지만. 맞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막 시사 라디오 이런 거 네. 듣다 보면은 그냥 얼굴 안 보고 그냥 목소리만 듣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목소리만 들으면 젊은 분인가 했는데 보면은 막 50대, 60대 이런 분들 맞아요. 많았어. 맞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성대가 가장 늦게 나이가 안 든다고 하니까 저희도 오래오래 이 목소리로 그리고 이 웃음소리를 유지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152회에 민지스 먼치스님. 민지스 먼치스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미국이라면 3년 사귀었으면 언제 둘이 같이 살 거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겠는데 그거부터 엄두가 안 나는데 영원한 사랑을 핑계로 헤어진 건 아닐까?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거지 뭐 이 작성자가 말한 것처럼 막 내가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가 맞죠. 본인이 그럴 뭐 마음이 없어서 혹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런 걸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3년을 사귀었으면 미국이면 진짜로 이미 같이 살고 있어도 전혀 놀랍지 않은 그렇죠. 오히려 3년이나 사귀었는데 아직도 같이 안 살아? 하면은 좀 왜 굳이? 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여튼 그리고 151회에 윈지스님이 제니의 휴로 후기 기다릴게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이거 못 봤지? 못 봤네. 조금 싱거운 후기가 올라왔네요. 네. 아쉬워요? 싱거워서 내심 아쉬웠나 봐요? 저 원래 싱거운 음식 좋아해요. 예. 거짓말. 간장 엄청 넣어 먹던데 저녁에. 댓글 달아주신 막둥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엄청 오래 했네요. 그러게요. 원래 짧게 하고 끝내려고 제가 또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 지막스 팬클럽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 할 때마다 웃음이 터지지. 지막스를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